네, 그럼 2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안 그래도 좀 요즘 아직까지 좀 피곤하신데 계속 얘기를 저는 뭐 좀 듣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계속 좀 더 얘기를 해보고. 근데 아까 이제 정치인 시험 문제 말씀하셨는데 뭐 한국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험을 봐서 정치인을 뽑고 이런 문제도 어떤 공정성이라는 담론으로 지금 포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시험은 공정한 게 네. 아니에요. 원래 자체가 네. 시험 자체가 패자들이 자기가 패자라는 걸 받아들이게 하는 제도고 기회를 줬다 이런 거죠 뭐. 그렇죠. 일단 그 기회의 공정성을 주로 강조하게 되는 지금. 그러니까 네. 누군가를 뽑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험이라는 제도 자체가 공정한 제도 자체는 아니에요. 네네. 공정한 척하는 제도에 좀 가까운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누군가를 뭐 뽑거나 뭐 기타 등등 그럴 때 그들이 거기에 지원했던 이유는 다 개인적 이득 때문에 거기서 돼서 무슨 어떤 국회의원이 되든 누가 되든 간에 뭐 이득을 탐하려고 되는 거잖아. 그리고 뭐 거기서 그 메커니즘 자체는 개인적인 이득 계산, 합리적인 투여, 뭐 이런 것들로 따지는 거라. 그리고 그거를 뽑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문제도 또 심각한 문제지. 무슨 이제 뭐 나중에 되면은 그렇게 될 걸요. 이제 교재도 만들 거야. 교재 만들어가지고 그거 보고 시험 보고 교재에 얼마만큼 했냐. 이게 뭐 하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자체가 제도 자체가 그냥 그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착각에 빠져 있는 건데 공천이 안 되면 우리가 안 되잖아. 그렇죠. 무소속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 그렇죠. 왜냐면 합리적 선택의 논리, 레이셔널 초이스의 논리는 여기서도 또 적용이 되는 거야. 무소속은 떨어질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당 제도를 이렇게 공천 제도를 만든 이유가 소수 사람들이 유사한 자기들 패턴 내에서의 지배계급을 유지하겠다는 생각에서 만든 게 공천 제도란 말이야. 좀 경선을 하더라도 뭐 아무래도 누군가의 지금 권력자의 힘이 작용을 하게 되는. 그래서 탈당하고 출당시키고가 치명적인 거잖아요. 네. 이게 무슨 민주주의야? 그 사람을 뽑아줬어 또 우린 또 다 받아들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사표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가 있잖아. 그러면 정당 쪽에 아무리 어떤 인간이라도 그 정당에 나오게 되면은 프리미엄을 갖고 있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시험 봐서 살아왔잖아요. 정답에 가까운 걸 찍으려는 본능이 있다고. 네. 그럼 뭐 그런 것들이랑 다 매치가 되면 다 연습도 다 시킨 거예요. 학창 시절서부터 국민들이. 그래가지고 어차피 안 될 건데 내가 왜 찍으러 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갈수록 정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그렇죠. 거죠. 지금 말씀하십시오. 정당제도는 부르주아 체제의 보수성을 유지하게 되는 제도예요. 네. 정확하게. 그렇죠. 정당에 소속되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하고 공천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국민들이 그 후보들을 뽑는 게 아니잖아. 정당에서 던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그건 끝난 거예요. 주어진. 그러니까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다. 오지선다형이 되고 육지선다형이 되면은 자유로워지는 건가 더? 그렇지는 않죠. 전혀 그렇지는 않은 거야. 문제는 그 문항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사지선다, 오지선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진 소수다라는 것들이 심각한 문제죠. 유력자 중심으로 우르르 모이고 이거 민주주의.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너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다 그런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냥 뭐라 그러나 그냥 패턴화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고 있고. 시험이라는 건 항상 공정한 제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정하다라는 느낌을 주는 제도고.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어차피 떨어질 사람이 정해져 있는 건데 불공정한 건데 그거 자체가. 그리고 예를 들면 지원자가 없다라고 생각해봐. 건방지게 어떻게 시험 공고를 내? 자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렇죠. 말이 벌어질 테니 시험을 보겠다 이런 거지. 뭐 이런 것들이죠. 대학 제도도 그렇고 회사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다 그러는 거지 뭐. 그래서 시험 보는 거예요. 누구 뽑으면 바로 말 나오니까 시험이라도 받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건데 이미 거기에는 바닥엔 다 정해져 있고. 예를 들면 회사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MBA를 받을 필요가 뭐 있어? 정상적인 머리고 한국말하고 컴퓨터만 다루면 아무나 뽑아가지고 6개월만 근무하면 어느 회사나 다 다닌다고. 난 대학에 왜 경영학과가 있는지 몰라요. 회사마다 다 다른데.
특히 한국 회사들은 외국 뭐 원서 경영학 원서를 봐서 뭐해? 예를 들면 전문적인 기술이라든가 연습이 필요한 게 있어요. 의대라든가 네. 자연과학의 뭐 실험에 능숙해져야 되는 경영학과 같은 게 뭐 필요가 있어요? 아무 필요 없어요. 그거는 자기들이 배웠던 MBA 교재에 배웠던 거 거의 회사 들어가서 하지도 않아. 자기 분야에 딱 들어가면 고등학교만 나와도 서울대 안 나와도 돼. 뭐 MBA 안 나와도 돼. 근데 그게 왜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을까?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떨어뜨리려고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도 이제 그거 하면서 뭐 시험 제도에 뭐 공정 싸움 어차피 떨어뜨리는 거를 패자들이 스스로 받아들이니까 내가 공부를 안 해서 떨어졌어 이런 거. 근데 물어봐야지. 내가 진짜 그 정도의 능력이 없는가? 그 회사나 그 조직이나 그 정당에 들어갈 능력이 다 있어요. 그게 필요 없어. 아주 그냥 이 절차적 민주주의라 그러죠. 절차. 민주주의를 죽이는 게 절차거든. 지금 보면 사회 전체가 어떻게 보면 뭐 세대를 불문하고 좀 공동체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책임감 이런 것들이 좀 옅어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또 나이 든 사람들은 20대 남자가 보수화됐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경향도 뭐 그랬다고 하고. 네. 보수화는 뭐 보수화에 대한 뭐 그런 것들을 뭐 얘기는 할 건 없죠. 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 같이 기득권도 없는데 그들을 보수화라고 몰기는 힘들고 전문가들은 전문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보수적이다라는 건 100%예요. 지금 체제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네. 젊은 친구들은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프레임도 굉장히 나빠.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 든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저건 보수 정당이야. 네. 젊은 사람들이 그들을 찍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저 사람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을 거야. 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느낌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일단 기본 전제가 합리적 개인, 합리적 선택 이게 신자유주의나 자본주의 테마잖아. 네네. 딱 그랬을 때 그들이 던지는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민주당 정권 때 보면 여러 가지 그 문제 뭐 조국 사건서부터 뭐 여러 가지 문제 내로남불 이런 문제들이 생겼잖아. 네. 근데 유리한 조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정권을 안 잡았으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아 내로남불이야 이렇게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요번에 새로 정권이 이제 바뀌어도 막 그 문제 똑같이 벌어지잖아. 똑같이 벌어진다. 근데 그들에 대해서 많이 기대를 안 해. 그들은 원래 그런 놈들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보수화됐다 이러지 말고 그냥 말로는 공정이니 정인이를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걸 안 지켰기 때문에 생기는 분노다. 이 정도로 평가를 내려야 되지. 그거를 갑자기 뭐 보수화됐다 그런 건 아니죠. 우리 정치가 지금 그렇게 남도한 거야. 우리 교육제도 다 그렇게 바뀌었잖아. 막말로 해서 본고사 부활해서 졸라게 어렵게 내보세요. 한 문제 정도 끄적거려야 입학할 수 있게. 학원이 발달하겠습니까? 안 하지. 입학사정관제도서부터 뭐 스펙 쌓고 상장 받고 논문에 공조 올리고 이 제도를 왜 만들었냐면 기득권을 가졌거나 힘을 가졌거나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들은 자기 아이한테 그걸 해줄 수가 있다고. 그렇죠. 그 제도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 제도를 없애야 된다고. 근데 왜 했냐?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지. 그 제도를 방치를 한 게 문제인 거지. 개천에서 용나게 해줬어야지. 지금도 내가 정치학사 철학을 쓰다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저 서울대 연고대 같은 경우는 지금 지방의 학생들 거의 못 들어와. 네. 알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서울이랑 분당 쪽이나 이런 지역 사람 강남 사람들이 공부를 잘하게 된 게 아니라 그들에 맞는 입시 제도와 수시 제도를 만든 거야. 일단 또 할아버지의 돈과 엄마의 정보력 그걸 만든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일단은 그 불공정한 거지. 그러니까 그것도 후퇴가 된 거고 이제 교육 자본이 이제 학력 자본이고 그걸로 대물림을 이제 할 수 있게 하는 새로운 의미의 신분 체제가 만들어진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 만들어진 제도 자체가 불공정 자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투자를 하는데도 더 편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아버지가 교수니까 논문에 같이 이름을 올린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교수가 아닌데 그리고 그런 거는 싫어하는 아버지를 둬서 열심히 공절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냈어. 그러면 그건 법적으로 지금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네. 정서적으로도. 네. 근데 그것 자체도 문제로 삼아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공절을 낼 수 있으려면 집안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조건은 다 받아들여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비판하는 건 뭐냐면 연구를 안 했는데 네가 왜 공조가 돼?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 비판 자체가 허접하다라는 거죠. 문제는 이런 거지. 사교육이라든가 사적인 힘, 개인의 힘, 가족의 힘으로 스펙을 쌓을 수 없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공정 쪽에 가까운 거예요. 제도는 다 그렇게 열어놓고서 뭐 저게 가난하게 뭐 아버지가 뭐 예를 들면 저 음식 배달하고 뭐야 배달 노동자인데 그 뭐 어떻게 공정을 해야 하는 사람도 없는데 근데 뭐라고 하면 하라고 아들 공부하게 하세요 배달 노동자님 이러고 요구를 하는 거야. 구조적으로 불공정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거 자체도 문제를 안 삼았어. 문제를 삼았어야 됐단 말이야. 아버지가 개인 못하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야 되죠. 네. 그런데 아버지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거에 선을 넘어가는 것들도 생기는 거야. 실질적으로 무슨 뭐 학력 품앗이, 스펙 품앗이를 네. 하잖아, 지네들끼리. 근데 그 정도 나오니까 비판을 하는 건데 그거의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랑 혼자서 산책하면서 생각했었던 그걸로 시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네. 100%예요. 어렵게 내면 돼. 어렵게 내면 돼. 진짜 똑똑해야지 되는데. 그렇게 그것도 그 제도 자체도 그닥 저는 원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부모의 재력과 집안의 여유.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레셔널 초이스, 합리적 선택, 나의 이득감. 내가 돈이 있고 내 자식한테 해줄 수 있고 불법이 아닌데 할 수 있잖아. 라고 얘기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미 그 제도가 있으면 그렇게 대학에 들어간 아이는요 이기적인 아이로 되는 거야. 공동체적 아이가 되진 않아. 왜냐하면 사적이고 이익이고 내가 가진 자산이 이거야. 자산이 이거인 만큼 투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들어온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성장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뭐 교육제도라든가 뭐 교육의 목적이 뭐 체제가 원하는 지식인들, 체제가 원하는 노동자들을 뽑아내는 과정이니까. 그게 블루 칼라든 화이트 칼라든 국가 조직이든 자본이든 뭐 그 교육제도 자체도 억압의 체제지만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그 자체도 없어야 된다. 교육이 기성체제의 목적에 맞는 인재, 사람을 제목으로 보는 그런 발상 속에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것도 자체가 문제죠. 우리 저 바라에 분다 살아야겠다도 그랬잖아. 교육은 내 말을 안 듣는 아이를 키우는 거다. 그게 원칙인데.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 부유한 아이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쉬운 제도나 시험 제도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다. 두 번째예요. 그게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불공정하게 어쨌든 인풋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집안 아이들한테 유리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그것마저도 그 범위 내에서 하지 않고 스펙 품앗이도 하고 논문도 안 썼는데 논문 썼다고 이름 올리고 이런 거라고. 그러면은 요 세 가지 차원에서 한번 우리 사회를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 우리는 어디까지 비판하는 거야. 제일 마지막 단계 그것만. 근데 그 다음 단계까지도 올라가 줘야 되는 거죠. 교육제도가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학원에서 뭐 사교육을 해가지고 어떤 사적 활동을 해서 스펙을 쌓고 뭐 이런 것들로 못 가게 일단은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나마 그 정도까지 좀 비판을 해주면 된다. 뭐 다양한 능력을 키운다고 뭘 다양한 능력을 키워요. 그렇게 다양한 능력을 많이 키워가지고 의대 가거나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건 좀 약간 다른 걸 수 있는데 요즘 뭐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의 꿈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유명한 연예인 되기 위해서는 그런 끈이 없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오디션 경쟁이나 이런 걸 뚫고 이제 올라가야 되는데 뭐 부모가 연예인이라도 이럴 경우에는 일단 알려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자산인데 이렇게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프로그램에 이렇게 슬쩍 나와가지고 대중한테 알리는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그 대물림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대물림이죠. 네. 그거는 이제 그 부모가 상태가 안 좋은 거지. 쪽팔린 줄 알아야지. 쪽팔린 줄 알아야지. 어차피 그런 식으로 해서 얻은 명성 자체는 그렇게 뭐 좀 아니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거 그 전혀 다른 문제야. 아예 스타트를 못 하니까 보통 사람들. 그러니까 걸그룹 속에 들어간다고 연습생으로 연습 노릇만 하고 그다음에 이거 저거 동원돼 가지고 음식 파는 데라든가 식당 앞쪽에서 춤추고 있는 이런 아이돌 꿈꾸는 애들 많습니다. 걔네들은 이제 그렇게 하다가 CD 대랑 뭐 내기 쉽잖아요. 요새 대랑 내주고 속여가지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해라 이러면서 기획사에서 5만 대에 돌리고 이러다 망가지고 이런 애들도 많고 슬프죠. 그런데 뭐 그게 그런 거지. 가장 한 방에 나를 알리고 유명해지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이돌이다. 사람들이 박수 쳐주니까 자기가 스타들한테 박수 쳐줬듯이 뭐 그런 거죠. 뭐 BTS 가지고서 뭐 BTS 군대 안 보낸다라는 이런 자기 영리를 도모했던 애들한테 군대 그걸 통과시키면 말한대. 의미가 있어요. 황당한 거죠. 물론 뭐 강제 징집 이런 거 철학자로서 반대하고 전쟁 반대하고 국가기구도 반대하니까 전쟁은 국가기구니까 다 군대 가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낮춘 수준에서 본다면 국위를 선양을 했다. 그래서 BTS는 군대 안 가는 법을 통과시킨다. 슬픈 거죠. 많이 슬픈. 한 방이면 되는 거야. 한 방이면 다 용서되는 거야. 소위 이제 그 MZ 세대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세대가 신자유주의 교육이나 세례를 많이 더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합리적 개인들이죠. 합리적 개인들. 그런 세대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점점 이제 사회의 주축이 돼가고 있는데 그 세대가 완전히 사회의 주축이 돼서 어떤 결정을 내리는 사회가 됐을 때 아니요. 사회가 지금 애들이 그래요. 지금 50대 60대가 그렇다고. 지금 50대 60대가 우리가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신자유주의적인 자기의 개인의 이득을 생각하잖아. 이 사람들이 독재를 옹호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때 사실을 벗고 판검사가 됐던 사람들, 유신 시절에 판검사 됐던 새끼들이 어떻게 세판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왜 남았겠어? 공동체 생각 안 하는 거야. 내 이득만 생각하는 거야. 돌아보셔야 돼요. 갑자기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일반적으로 억압받거나 다수의 노동계급에 속했던 사람들까지 그랬던 적은 없었는데 그 사람들도 그걸 받아들였다라는 거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저 책의 이게 부제가 그거였잖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그걸 정한 거잖아요. 작은 자본가가 되어버린 서글픈 이웃들. MZ세대라 한다, 뭐 이렇게 세대라 한다라고 하는 것들은 절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그 세대들이 자기도 작은 자본가가 될 수 있다라고 믿어버리게 된 거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면 내 이득만 생각하니 공동체는 생각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나는 공동체의 성원인데 나를 왜 이렇게 억압해? 이렇게 주장을 했었던 게 대학생들이고 이랬었는데 그것마저도 없어진 거야. 주식 투자하는 걸 부끄러워 여겨야 되고 노동 안 하고 돈놀이 하는 것들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젊은 친구들이 뭐 부끄러워를 안 하지 뭐. 어른들도 다 그러는데 그래서 갑자기 지금 세대 신자유주의 위에 강화되다. 신자유주의는요 뭐라고 이해해야 되냐면 그런 작은 자본가의 논리 그러니까 내 이득만 생각하는 논리가 기존 지배계급의 특징이었거든. 그리고 피지배계급들은 되게 공동체를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이유는 피지배계급은 그대로 자기 이득을 생각하고 피지배계급마저도 그걸 받아들이면서 나도 언젠가 이건희가 될 수 있어. 나도 언젠가 머스크가 될 수 있어. 나도 언젠가 BTS가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는 거야. 그럼 저항의 힘이 없잖아. 소수가 이득만 생각했어요. 지배계급이. 그럼 다수는 이득을 뺏기게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다수마저도 나도 나중에 CEO가 될 수 있어, 자본가가 될 수 있어, 국회의원이 될 수 있어, 누가 될 수도 있어. 작은 자본가의 꿈을 꾸기 시작한 거야. 저것들 일 안 하고 돈 넣고 돈벌이 안 해? 지주라고 땅 장사 안 해? 옛날에 농민들이 왜 지주 비판했어? 땅만 가지고 있어서 이득을 남기니까. 근데 지금 사람들은 다 작은 지주가 되고 싶고 큰 지주를 꿈꾼다고.
신자유주의라는 거는요, 그런 개인의 논리, 개인적 선택의 논리, 이기적인 논리가 아주 폭넓게 전체 사회를 지배하게 되는 거야. 네. 지배계급, 피지배계급인데 지배계급적 생각을 가지게 됐다, 대부분이. 이게 전대미문이에요, 진짜. 네. 와, 이제 어떻게 이재용을 비판해? 일 안 하는 자본가들을 비판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절대 작은 자본가도 아니고 자본가가 될 수도 없는 사람들이 네. 자기가 노동자라는 걸 모르고 자기 노동력을 팔아서 임금 받는 사람이라는 걸 까먹고 근무 시간 중간중간에 퇴근하고 나서 주식 투자하면서 주주인 것처럼 이게 평범화된 거예요. 네. 그게 이제 무슨 거죠? 그러니까 신자유주의 이후에서의 핵심은 그런 거에 있는 거야. 소수 지배계급만 가지고 있고 그랬던 사람들이 네. 그런 그 어떤 이기적인 발상들이 피지배계급, 노동계급 대다수가 다 갖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대체 저항은 어디서 일어나는가? 전 인민의 자본 계급화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허구라는 거죠. 자본이라는 게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 절대 그렇게 작동 안 해요. 소수한테 자본이 모여야 돼. 땅을 다 나누면은 대지주가 어떻게 생겨? 그렇죠. 불가능하지. 또 최근에 혹시 그 가평계곡 살인 사건 좀 보셨습니까? 그 간혹가다 뉴스에서 봤어요. 네, 뭐 그 저기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전 남편을 이제 그 계곡으로 유인해가지고 이제 죽도록 이제 그러니까 물에 빠지도록 유인한 후 방치해서 죽게 만들었다는 건데 또 재밌는 게 그냥 그 남편의 자살로 끝날 수 있었던 문제가 이제 보험을 청구했다가 이 보험회사가 이제 자기네한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든 안 주는 게 자기들한테 유리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살인인 것 같다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에 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이제 수사가 시작된 거거든요. 3년 전에 벌어졌던 일이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돈 때문에 살인이 일어났고 또 돈 때문에 밝혀졌고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참 그리고 그런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이 자본주의 돈이라는 것 때문에 극단적으로 이제 이런 사람들을 만들었던 이 무리들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전과 45범도 있고 근데 예전에 어떻게 보면 잡범이나 사기꾼들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 이걸로 하면 어떻게 보면 그 좀 웃기는 얘기지만 우리는 머리를 써서 이런 거 하는 사람이니까 굳이 폭력을 안 쓴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잡범서부터 사람을 죽이는 것까지 이렇게 돈 가지고 이렇게 좀 범죄가 발전하는 형태까지 간 거는 새로운 유형의 자본주의적 인간이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는 않죠. 네. 그런데 가장 확실하게 네. 일확천금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생명이 담보가 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생명보험의 딜레마인데 생명보험이라는 것들이 그 사람이 죽었을 때 그 돈을 받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근데 누가 돈을 넣어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막 이상한 딜레마인 거예요. 그쵸, 네.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거지. 누가 받느냐 막 이렇게 되는 거고. 저도 그걸 언뜻 뉴스를 봤는데 이런 것들은 얘기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받은 느낌은 스토리가 너무 과장돼 있어서 어디까지인가. 왜냐하면 이거는 막 몰라. 우리나라 언론들 알잖아요. 선정적으로 몰고 가는 것들, 막 몰고 가는 것들 여러 가지. 선생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지만 보험회사는 지급하기 싫어한다. 이것도 웃기는 거지. 그럼 처음에 거부를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보험금을 타야 될 사람인데, 그러니까 당신은 부인이니까 남편을 지켜야 돼요. 뭐 이러는 거지. 그러면 언제 보험금을 타? 이 사람이 죽으면 무조건 못 타기 쉬워. 네, 그렇죠. 의심을 하니까. 그렇죠. 의심하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게 네. 뭐야? 그러니까 막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생명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든 자들이 문제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장난친 게 문제다. 그리고 죽은 사람한테 선의로 유도를 하겠지. 당신이 죽으면은 당신들 가족들 사랑하잖아. 근데 당신 돈 모은 거 없고, 그 연봉도 적잖아. 근데 부인이 혼자 남으면 어떡해?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서 그 남편이 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부인한테 밖에 이렇게 남편이 계약을 하고 네네. 그러면 예쁜 거지. 그러면 근데 또 예쁜 게 아니라 진짜 집이 살기 힘들고 뭐 이렇다 그러면 남편이 아마 자살 같은 건 빠질 테니까 그렇죠, 자살. 너무 살기가 힘들면 뭐 사고를 위장한다. 내가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생명보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 그런 사람들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거다. 뭐 이렇게 그거부터 만약에 잡았다면 최소한 이런 일종의 덫이 이미 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얘기하는 거지. 덫은 너희들이 피해. 네. 좋은 것만 생각해. 이거는 그거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계속 그 보험금 받고서 그 생명보험 든 그 당사자 죽는 그 사람이 안 죽어야지 돈을 많이 버는 거니까 무조건 그렇죠. 네. 보험에서 어떤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 그걸 심사를 했었을 때 원래 계약대로 돈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깎입니다. 다. 이걸로 깎고 그쵸, 저걸로 네. 깎고. 그러니까 막 CF에 나와서 우리는 당신은 그냥 하게 개새끼들이에요. 과장.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정황 가지고 이러는 것들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 예전에 우리 저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도 정인이 사건 얘기했잖아요. 이게 우리가 일정 정도 거기에 개입돼 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만큼 그것만 보면 되죠. 돈이 엄청나게 한 사람의 생명보다 높다. 이거는 뭐 당연히 이제 공동체적 가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딱 생각을 해보면 이제 나오는 거지. 자본주의가 유지되는 한 공동체의 가치는 붕괴된다. 한 가족도 그리 되는데. 네. 선생님 뭐 지적하신 것처럼 선이라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죽으면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라도 그만큼 이제 돈이 사람들을 억제거나 힘들게 한다는 얘기인데. 네. 그리고 착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죽은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래도 또 자본주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아내가 나를 사랑하면 그 돈을 원할까요? 아니면 남편을 원할까? 그것도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죠. 근데 남편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야. 돈을 원할 것이다. 돈이 더 있으면 필요할 것이다. 그러니까 합리적 선택을 하는 거야. 레이셔널 초이스. 지금 나랑 사는 거랑 10억. 마지막 애정이겠지. 10억 줄일 거다. 이거 선택하면은 지금 아내가 중간은 처음에 힘든 척해도 행복할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많이. 근데 이제 슬픈 거지. 그런 계산을 하는 거야. 나보다 10억의 돈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남편인 것이지. 자기를 비하하는데 자기는 가치가 높은 걸 선택을 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부인도 나보다 10억 쪽을 더 사랑한다.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월급 갖다 주는 걸 더 좋아했다. 이런 메커니즘이 다 깔려 있는 거야. 다. 그러니까 이런 게 아니지. 야, 다 필요 없어. 내가 돈을 안 벌어도 나 존재하는 걸로도 내 아내는 행복을 하고 또 뭐 머리카락이 뽑히든 상처가 나면 너무 아파하는 부인이야. 어떻게 죽어? 그런데 결혼했을 때부터 애초에 다 그런 합리적 선택과 이 사람과 같이 살아서 집도 얻고 월급도 받고 이걸로 생활하고 자본주의적으로 계산을 딱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 give and take, input and put. 내가 이 사람과 결혼했어. 결혼한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엎혀서 살아야지. 이쪽도 이 사람한테 엎혀 살아야지. 요게 맞으면 둘이서 결혼을 하는데 네, 그렇죠. 딱 결혼한다 그러면 이 사람 업어야지 라고 결혼하지 않아. 이 사람도 저 사람 업어야지. 저 사람 돈 못 벌어도 내가 얻고 다녀야지. 이게 아니야. 저 사람한테 받을 수 있는 거. 저 사람 등에 엎어 타면 내가 얼마나 편할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네. 그거를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니까 그래 내가 너한테 못 주는구나 이제. 그럼 내가 줄 수 있는 건 10억이 있는데 내가 죽어서 당신한테 10억을 주겠어. 여기서 뻔한 거잖아. 한 사람의 생명보다 10억의 가치가 더 있다라고 죽은 그렇게 생각한 남편도 있고 그렇게 짐작이 되는 남편이 판단하는 아내가 있는 거야. 근데 아내가 그 사이에 10억 필요 없어요. 100억 필요 없어요.
당신이 내 곁에서 일어나고 잠자고 산책 다니는 걸로 좋게요. 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떻게 자살해요? 그러니까 그렇죠. 바닥에는 그게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지 사실. 그래서 그런 요번에 사건들 같은 경우 네. 시간이 좀 지나서 더 봐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보험회사에서 강하게 여론 공작을 하는 걸 수도 있고, 막 단편적인 사실들만 들어오잖아. 추정. 그렇죠. 그리고 막 기자들이 추정이 또 사실처럼 들리고 이러잖아.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생명보험이라는 게 가지고 있는 논리, 그런 것들의 허위성, 이런 것들은 좀 고민하는 그 정도까지 머무르고 나중에 어떤 평가를 내리려면 더 많은 것들이 밝혀져야 돼요. 근데 뭐 선생님도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그 사안이 안 밝혀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보험회사에서 고발한 거 외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로 방송이 나가면서 이제 커졌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언론의 문제도 이게 진짜 확정된 상태는 아니라서 이 사람이 범인일 거라는 추정이지만 법정에서 완전히 확정된 상태는 아닌데 지금 온갖 가십거리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 두 사람을 특히 이은혜를 악마처럼 만드는 보도는 좀 위험하지 않나. 넷플릭스적 보도예요. 조회수 높으니까 선정적이고 옛날에 우리 책에서 우리도 그때 인터뷰할 때 논의했던 정의인 사건처럼 그런 거예요. 그리고 뭐 서글프죠. 여기 이슈가 된다라는 이렇게 강력하게 이슈가 된다라는 거는 항상 나는 아니야. 걔네들만 악마야라는 이런 그런 메커니즘이 사회에 흐르고 있다라는 것들이 슬픈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아니. 근데 최근에 보면 소위 이제 범죄 분석하고 뭐 옛날에 이제 있었던 사건들을 소개하는 뭐 예능 프로그램도 많아졌고, 근데 그런 붐이 일어난 데는 어떤 사람들이 안전에 대한 좀 민감해진 이런 생각들 때문에. 그럼 제가 얘기했잖아요. 합리적 선택. 나한테 이익이 되냐 불이익이 되냐 판단의 기준이잖아요. 범죄만큼 노골적으로 나한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게 어디 있어? 아유 저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에 있는 음식을 훔쳐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야 왜 내 거 훔쳐? 내가 먹어야 되는데 갑자기 내 손해가 벌어졌네? 뭐 이런 식의 그 합리적 레이셔널 초이스, 합리적 선택, 개인 나한테 이익이 되냐 뭐가 되느냐라는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계산하는 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범죄라는 건 누군가한테 손해를 끼친 거잖아. 그리고 대부분의 지금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돈과 관련됐고 이익과 관련된 거니까 민사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국가가 기존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이렇게 우리 뭐 대표적으로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것들 뭐 이혼 같은 경우도 이혼이나 간통 같은 경우도 형사가 아니라 이제 민사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렇죠. 네, 민사. 너희들이 손해 보는 거니까 너희들이 계산해. 공동체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국가가 너희들이 뭔데 내 이혼과 결혼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랄을 해? 뭐 이렇게 내려온 거야. 내 몸에 대해서. 왜 그래? 왜 그래? 이제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더 민감해져 있는 거고. 그걸 딱 보면서 아내도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남편도 나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들이 서로 있는 거야. 그렇죠. 내가 해고가 되면 아내가 나를 멀리하는 게 아닐까? 내가 돈을 못 벌면? 뭐 이런 거 뭔지 아시겠죠? 최근에 뭐 분위기가 그렇잖아. 결혼을 하면은 어떤 시어머니는 며느리 될 사람이 직업이 있어야 된다. 이거 굉장히 많이 주장해요. 옛날에는 뭐 내 아들 돌봐줘 이런 게 아니야. 야 너까지 돈 안 벌면은 나도 이 아들한테 돈 받아야 되는데 여자가 한 명 생겨서 둘이 돈 받으면 돈이 줄어들잖아. 이런 논리에 바닥에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들이 심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내 이득 챙겨야 돼. 그러면 내 이득이 손해가 보는 데가 어느 지점일까? 정서적 사건에서 아내가 남편을 죽인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바닥에 돈이 있어. 이득이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강하게 받아들이는 거야. 그럼 거꾸로 말해서 뭐냐면 내가 돈을 많이 안 주면 날 죽이겠네? 그 사건도 그렇잖아. 부인이 계속 그 알려진 바로 따지면은
더 이상 남자가 그렇죠. 네. 돈을 줄 여력이 없으니 이제 없어졌잖아. 없어지면 난 버려져. 음. 그러니까 바닥엔 그 논리가 흐르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근데 그것이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사건 말고 그 사건을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서로 그래서 결혼을 하고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내가 저 사람한테 기브 앤 테이크를 못하게 됐을 때 난 버려진다는 느낌도 갖고 내가 무능력해지면 난 버려지고 난 죽을 거고 뭐 이런 식의 논리가 다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사건에서 저런 문제가 딱 벌어지니까 막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바닥에 그렇죠. 그게 있는 거죠. 분명히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이 뭐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킨다든지 시스템을 바꾸는데 뭐 역할을 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게 좀 공포감 조장하는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100%죠. 네. 그리고 그 예전에 혹시 그 사건 아십니까? 택시 타고 가는데 이제 그 택시 기사분이 노인분이었는데 그러니까 잘못 듣고 다른 방향으로 가니까 이제 왜 다른 방향으로 가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 기사분이 못 들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분이 택시에서 이제 납치가 된 줄 알고 택시에 뛰어내려 버려 그래서 죽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참 그게 보면 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이런 그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공동체가 네. 깨졌다는 네. 의미가 그거예요. 그게 불신하는 그렇죠, 거야. 불신이. 나는 네. 개인적이고. 근데 누구나 다 불신을 해야 되지. 타인을 만나면요. 네. 그 사람은 나한테 손해도 줄 수 있고 불이익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산이 되는 거야. 아, 우리랑 같이 사는 택시 운전사 아저씨야, 할아버지야. 이게 노후에 운전하시는 거야. 귀가 잘 안 들릴 거야. 할아버지가 길을 몰라서 내비 잘 모르니까 딴 데 가실 거야. 이렇게 배려를 하지 않는 거지. 처음서부터 그러는 거예요. 이쪽으로 딱 가는 순간 손해다. 손해다. 네.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말을 안 한다. 그런데 여러 가지 프로들을 보니까 이러면 납치다. 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문을 열고 뛰어내리는 것도 이렇게 끌려가서 죽는 그 저기 위험에 빠져서 납치되는 것보다 뛰어내리는 게 이득이다 계산한 거야. 다. 뛰어내면 살 수도 있다. 거기에는 합리적으로 계산한 거야 그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바닥에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이익과 불이익. 근데 돌아보면 형별의 체계가 제레미 벤담이라는 게 그 파놉티콘을 얘기했잖아. 형벌 체계는요 이득과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형벌 체계라는 거 상벌의 논리란 말이야. 그래서 교도소에 많이 가는 사람은 뭐 합리적으로 계산하는 거야. 너 다시 범죄 저지를래?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데 이거 교육시키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계속 국가한테 불이익을 받으니까 지켜야 돼. 내가 이웃을 위해서 휴지를 버리지 말아야 돼. 자연을 위해서 버리지 말아야 돼가 아니라 벌금을 내야 되니까 버리지 말아야 돼가 되는 거야. 그건 공동체가 아니에요. 겉보기에 그래서 길이 깨끗해져. 좋은 공동체야. 타인을 위해서 휴지를 안 버려. 아니에요. 벌금을 내니까. CCTV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CCTV 같은 경우도 파놉티콘이랑 비슷하지. 그렇죠. 다 관찰하는 거야. 그리고 차에도 CCTV 다 설치되어 있잖아요. 전후좌우로 다 감시되고 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본다라고 그러면 합리적 개인을 만들 때 레셔널 초이스, 합리적 선택을 하는 개인을 만들고 나의 쾌 불쾌를 계산하고 나의 이익과 불이익을 하는 요 모습과 사법적 형벌 체계는 같이 가는 겁니다. 근대 사회에서. 그러니까 뭐 같은 맥락이니까 서로 증폭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주의랑 같이 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갔지. 공동체가 센 데에서는 보험살인 사건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라 택시에서 뛰어내리는 거 이런 게 어딨어. 한번 군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저기 합천이나 이런 데 가면 전체 군민이 얼마 안 돼. 어떤 아저씨가 택시 운전사다. 그러면 그 아저씨 누군지 다 알아. 그거 뛰어내리겠냐고. 누구 집 삼촌이라든지. 그럼 다 알아요. 그리고 거기서 연락해가지고 택시도 오고 이런다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 나름 유지되면 그런 문제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 개개인들, 모든 타인들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득을 준다라기보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보게 된다. 이게
신자유주의적 인간관에서는 전체 사람한테 다 퍼진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게 그 저기 저 뭐야 어쨌든 부르주아 체계, 근대 자본주의 체계. 그 미셀 푸코가 벤담의 파놉티콘이라든가 근대적 주체가 같이 간다라고 그 형벌과 관련된 그런 고고학적 글에서 썼었던 이유가 그래서 그래. 근데 그게 그 바닥에서 교육시키는 건 뭐냐면 합리적 선택하는 파편화된 개인. 그 개인만 만들어지면 돼요. 그 개인만 만들어지면 공동체는 깨지거든. 공동체가 깨지면 소수 지배계급이 지배를 공고히 할 수 있고 체제는 유지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깨알같이 쪼개지니까. 그리고 공동체적 운동에 참여하지도 않지. 그건 자기 희생이 필요한 건데 시위도 해야 되고 미쳤다고 해요? 요새 시위의 특징은 공동체를 위해서 하기보다 나한테 이득이 돼야 시위를 해. 그러면 공동체를 위해서 시위 못하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시위를 해야 되고 80년대 보면은 그 재개발 지역에 그거를 없애고 재개발한다고 그 전두환 때나 노태우 때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거기 가서 시위 같이 해줬잖아. 그치 지손이들이지. 근데 그게 공동체성의 문제란 말이야. 그게. 근데 요새는 그렇게 시위를 안 한다고. 자기 이득이 아니면 안 움직여. 그러니까 다 운동이 공동체라는 운동보다 지역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이런 거에 이기주의로 들어가니까 근데 참여자들이 자기를 희생한다라기보다 이득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운동도 그러니까 성격이 많이 변한 거야. 작은 자본가들이 하는 운동이니까 똑같은 거지. 아 우리 떼거리로 몰려들어야지 좀 얻을 수 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하는 거하고는 달리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운동의 성과를 위해서 어떤 좀 위험을 과장하기도 하고 뭐 그럴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우리 운동 자체의 어떤 명분도 더 생길 수 있고 그렇게 만들려고 나올 수 하죠. 있고 그렇지 그렇게 만들기도 하죠. 근데 뭐 금방 알지. 지들이 얘기하는 걸. 왜냐하면 자기 희생이라는 게 동반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힘든 사람을 얻겠다, 업어주겠다라는 운동들이 아니라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뭐 어떤 명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힘들어지는 거야. 진심은 좀 나중에 결국 드러날 수밖에 그냥 드러나는 거야. 지금 운동들은 그래. 그런 식으로 운동이 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진짜로 아예 힘이 없고 무기력한 사람은 운동하기도 힘들고 그렇죠. 도움받기도 힘들고 좀 그런 상황들인 것 같아요. 상황이. 선생님 뭐 제자백과 시리즈는 아무래도 좀 정치 철학 정리하시고 네, 또 하셔야 되겠네요. 끝나고 네. 그거가 제자백과 시리즈는 네. 그때도 우리가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국가가 탄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철학자라서 네. 국가는 당연한 거야. 군대는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네. 아닌 철학이라서 우리가 사실은 숫자로 따지면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BC 3000년이잖아.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거대 문명이 생겨요. 피라미드, 만리장성. 그건 뭐냐면 소수가 다수를 동원해야지 거대한 건축물이 생기는 거야. 그건 억압이 있었다라는 징표라고. 베냐민이 얘기했지만 그 거대한 건물을 인류의 문화유산이야 보고 있는 건 개소리다. 베냐민은 그렇던다고. 그건 야만의 흔적이다. 그러니까 그때 전후했었을 때 철학에 관심이 많아요. 특히 제자백과 안에는 전혀 다르게 국가 없이 국가가 서서히 탄생하고 진시황이 탄생해 나가는 것들을 불안한 눈초리로 보고 있던 철학자들도 많아. 그래서 제자백과가 어떻게 하면 국가를 잘 다스려야 돼? 국가를 다스리는 도가 뭐야? 기존 제자백과 다루는 사람들은 그거에 주목한다. 저는 그게 아니에요. 억압체제가 없는 길들, 그때 의미가 있었는데 네. 나중에 망각됐던 길들도 찾아내야 되고 어느 갈림길에서 지금과 같은 억압체제로의 사유가 빠져나왔고 어느 갈림길에서 분명히 갈 수 있었던 그 길을 도라고 그러잖아요. 길. 그 길로만 가면 등산로처럼. 네네. 그런데 그 길이 막혔을까? 근데 제자백과를 사실 공부하다 보니까 국가가 없는 그 길로 국가의 폐악과 소수 지배자와 다수 피지배 혹은 일정 사람만 명령을 내리고
명령 내리는 사람 명령 안 받고 네네. 다수의 사람들은 명령은 받고 명령할 수 없는 그렇죠. 네. 이런 구조와 저항했던 사유들이 상당히 많다. 그것 때문에 제가 사실은 다루자는 거예요. 어느 갈림길에서. 왜냐면 그거는 우리한테 힌트가 될 것 같아. 지금과 같이 뭐 전쟁 일으키고 제가 우리도 언뜻 그랬잖아요. 그때도 교보에서 만났을 때 네. 얘기했잖아요. 푸틴 이 새끼가 사병이었으면 전쟁을 일으켰을 것인가. 모든 장성들이랑 지배계급이 총을 들고 있고 총알이 날아갔다면 화학무기를 쓴다든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못한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정신노동에 적혀 있고 명령만 내리고 어떤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 돼 총 들고 이 위계가 벌어지는 순간 전쟁은 계속 일어납니다. 남의 얘기거든. 내가 죽나? 내가 부리는 애들이 죽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은 지금과 같은 앞으로의 전쟁, 자연 파괴, 뭐 여러 가지 문제, 인간에 대한 파괴나 자연에 대한 파괴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 길은 어쩌면 BC 3000년 전후 국가 탄생이 불가피하다라고 봤던 사람도 있고 국가 탄생 막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했었던 그 제자백과 시절. 열자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누구한테 권력을 줘야 되냐. 그 얘기 바로 나와요. 누구한테 권력을 누구한테 맡겨야 열장은 되냐. 없는데. 누구한테 줘야 되냐. 네. 권력을 지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줘야 예. 된다. 스위스처럼 막 그냥 투표 아니 저기 추첨해서. 그거는 모르죠. 그거는 모르죠. 굉장히 위험하다. 진짜 권력을 싫어하는데 맡겨야 된다.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은 다 권력 잡고 싶어 하잖아. 그렇죠. 얘한테 주면 안 돼. 하나라도 한 자리라도. 왜 그걸 안 잡으려고 할까? 저는 그걸 고민을 해봤어요. 전체 공동체를 통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잡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억지로라는 그 굉장히 역설적인 거죠. 네. 그 사람이 그 권력을 잡았을 때 전체 공동체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칼로 그 권력을 쓸까 안 쓸 거란 말이야. 아주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사유가 제자백과 시절에는 더 많았단 말이야. 권력을 한비자 같은 애들보다 더 많았어요. 그때 뭐 거의 뭐 이제 지금 모든 사상들이 다 나와서 경쟁을 하든. 권력을 국가 권력을 억압을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중에 되면 진시황이 만리장성을 쌓잖아요. 아방궁을 만들고 거대한 자기 무덤도 만들고 그거는 권력이 완전히 생겼다라는 거예요. 네. 어쨌든 거대 문명, 우리 주변에 보이는 저 거대한 주상복합 건물도 자본가가 물적 생산 수단을 자본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네.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그 건물을 짓고자 하지 않아요.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취업해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거대한 건축물이 생길 때마다 생기고 있으면 억압이 생겼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역사 정치 철학이 21세기까지 막스서부터 21세기까지를 다루는 거니까 가장 원형적이게 어떤 실마리 국가나 억압 체제라던가 이런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고 명령하는 자와 명령받는 자가 같아야 민주주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확연히 쪼개지면 확연히 쪼개지면 안 되잖아. 그 쪼개지기 직전에 그 어떤 사유가 있어요. 제자백과에는. 그래서 전체로 보면 시대를 다루는 건 시대는 다른데 제가 다루는 부분은 다른데 전체적으로 뜻은 같죠. 그래서 제자백과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한번 큰 의미에서 숙고를 했으면 좋겠어요. 국가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재밌게 읽으면서. 선생님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연결시켜서 그 등불의 편미를 통해서 어떤 사회 변화를 이렇게 모색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 중에서 다음 세대에서 등불의 패밀리가 될 만한 뭐 이런 어떤
사람이나 아니면 뭐 세력 뭐 그런 기대감을 갖는 그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게 기대도 안 하고 절망도 안 한다. 그게 지금 아마 제가 얘기할 네. 수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기대도 안 하고 절망도 안 한다.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한다. 그리고 이런 거죠. 뭐 예를 들면 마르크스한테, 네. 예를 들면 뭐 우리 파리 고민, 전사들이나 크론시타트, 게바라한테 최소한 나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나는 나까지 왔고 뒤쪽까지 보냈다. 그랬는데 저들이 이걸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른다. 근데 그거는 내 몫이 아니잖아. 저는 독재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 내가 손은 내미지만 이 사람들이 내 손을 잡고 말고는 그들한테 맡겨줘야 돼. 내가 그러니까 안 잡으니까 속상하고 이러지도 않고.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죠. 노를 이제 치우자고 말 얘기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하지만 까먹지 마. 나 최선을 다했다. 나 그렇게 글 썼고 뒷사람들한테 했고 이렇게 유튜브도 찍고 인터뷰도 하고 어느 자리에서던가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마르크스 당신이 했던 얘기, 게바라 당신이 했던 얘기, 로자 룩셈부르크 당신이 했던 얘기, 집강소에 활동했던 우리 농민들, 우리 동학 농민들이 했던 것들 내가 막지 않았고 내가 당신들 얘기 담아서 그 얘기를 딴 사람들한테 다 소식을 전해줬다. 네. 근데 이들이 그거를 받고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마르크스도 그랬다고요. 내 말이 진리니까 너희들은 받아들이는데 그러지 않았어. 그런 건 언감생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배자나 명령하는 자가 되고 싶지 않아요. 네. 전혀. 내 말이 진리인데 왜 안 따라? 뭐 짜증내거나 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한 사람으로서의 철학자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다고 네. 나중에 어떤 변화를 꿈꾸는 운동들이 시작을 해서 100명이 뭐 살 거 아니야 하면 그러면 행복하잖아. 저는 그 100명의 지도자가 될 생각은 전혀 없고요. 네. 그 100명 중에 한 명일 거야. 저는 민주주의가 그런 거라고 알아요. 네. 철학자로서 생각. 저보다 막 집요하게 막 팜플렛 선전활동을 진짜 섹시하게 잘하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거 잘하고 네. 저는 뭐 이렇게 인터뷰나 하던가 제가 할 수 있는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하면 돼. 그럼 뭐 강연 같은 것도 좀 하실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강연은 아직도 우리가 아직도 국가에서는 코로나 단어를 언론에서 거의 안 쓰게 할 때 했잖아. 네. 그래도 어제만 하더라도 9만 명씩 하루에 걸리고 네, 있는데. 그렇죠. 몇백 명씩. 그리고 이제는 치료도 국가에서 지원 안 해주니까. 네. 알아서 이제. 국가가 양아치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희들 각자 도생해라 이러는 거니까 지금이야말로 마지막 잘 착륙하게 코로나 시대를 우리 같이 고생했어 이런 식으로 엔딩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소설도 그렇잖아요. 네. 너무 재밌어도 제일 마지막에 연구 없다. 그런 소설은 연구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네. 엔딩을 기억해요. 네, 그렇죠. 마지막. 지금 마지막이거든. 지금 우리는 공동체예요. 아껴줘야 돼요. 국가가 세금을 수탈했던 이유는 공동체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 이게 국가 재정에도 이득도 안 되고 뭣도 안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다고 생각을 했는지 국가 스스로가 공동체성을 폐기하고 있다. 지금 돌봐야 되는데. 네. 그러면 각자가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유한 사람들은 치료받는 거고 네. 가난한 사람들은 돈 그렇죠. 없으면 네. 이제 그냥 그래서 지금 마지막 엔딩이 참 재밌어. 왜 이렇게 희화를 시킬까? 그런 선례를 남긴 거죠. 어느 정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뉴스에도 안 나오고 음. 어떤 언론에서 코로나라는 단어를 안 써요 지금. 뭐 개인적 사정, 건강 사정에서 안 나왔다 그렇죠. 이렇게 쓴다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나이 드신 노모가 네. 친구분들이랑 식사를 하러 간 거야. 그래서 제가 야단을 쳤죠. 네. 우리 노모한테는 지병이 있거든. 천식기도 있고. 왜 그러냐. 왜 마지막이다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그걸 다 풀어버린 거야. 그리고 단어도 안 나와. 경각심이 없어지지. 그래서 그 야단을 치기는 치는데 속상하더라고. 그래서 사실은 아픈 집안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가장이 과연 이런 식으로 할 것인가. 근데 코로나에 대해서는 얘기하지만 네. 우리 각자 간다 이렇게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이거 들으시는 분들 알아야 된다고. 국가라는 게 그런 쓰레기고 양아치라는 사실을. 선거도 끝났고 이제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저 인간들 말도 네. 못하고 발언도 못하는데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그거 때문에. 그냥 정리하는 말씀 좀 선생님 피곤하실 텐데 정리하는 말씀 한 말씀만 해주시고 이제. 뭐 한도 끝도 없이 비슷한 그 어떤 테마를 가지고 철학자로서 높아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게 돼서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에서 우리 저 지승훈 선생님이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하면서 정인이 사건이라든가 변호사 사건들 이런 것들 물어봤는데 네. 그 인터뷰집 나오고 또 아까 얘기했던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네네, 여성분과 네네. 관련된 사건들 여러 가지 장애인 당체와 관련된 사건들도 바라에 본다 살아야겠다 해서 제가 얘기했었던 분석들과 별다른 새로운 분석들이 필요하지 않는 거다. 네, 그렇죠. 라는 게 일맥상통하는. 일맥상통하는 거다. 그래서 좀 슬프다.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지승훈 선생님 유튜브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깜짝 놀랐어요. 이런 최첨단 선진 매체의 를 운영하고 계시다. 뭐라도 해야 돼. 저는 그냥 낡은 세대, 그냥 보는 세대지. 변하지 않는 걸 하시는 분. 그래서 지승훈 선생님 그 유튜브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지승훈 선생님이 이 문제는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괜찮은 안목을 가진 많은 괜찮은 지식인들을 만나서 인터뷰한 책들이 많으니까 그 지승훈 선생님 인터뷰집 따라서 이렇게 읽다 보면 그 양반들의 생각들, 통찰들이 꽤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지승훈 선생님의 유튜브 방송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이렇게 책 읽으실 좀 많이 구입해 주시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